근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전부터 인연이 검사라는 어떤 같이 예전에 이제 근무했을 때는 선배 검사 윤석열을 뭐 어떻게 좀 보셨는지. 윤석열 대통령하고 저하고는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1년 차예요. 그러니까 연수원 때부터 봤죠. 그럼 뭐. 예. 네. 그 이후에 검사로 같은 청에 근무한 적도 있는데 그때 검사 윤석열은 한 번 보면 잊어먹기 어려운. 왜냐하면 일단 외형부터 눈에 많이 띄고 거침이 없어요. 말하는 거나 같이 점심을 먹거나 이렇게 자리를 하다 보면 거의 대화의 점유율이 한 95% 정도. 그때부터 5%요. 오.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만나면 다른 사람 어느 누구도 잊어버리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캐릭터. 예, 그리고 뭐 그때는 뭐랄까 거침없이 수사도 하고 실적도 그래서 많이 내고 그랬었죠. 근데 그때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도 같이 근무하셨잖아요. 그때 광주지검에서 그때는 권성동 부장이었고 윤석열 검사하고 저는 평검사였고. 그래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은 그렇게 해갖고 친윤으로 아주 이렇게 가깝게 지내시고 좋은 자리도 가시는데 그때 혹시 뭐 잘못 보이신 건 아닌가요? 그때는 비슷비슷했죠. 1년 차이는 나지만 물론 연배나 이런 건 많이 형님이지만 검사 경력으로는 뭐 1년 차인데요. 어떻게든지 좀 얘기를 끌어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 그래요. 예. 사실 근데 농담처럼 했던 말 때문에 그때 굉장히 고통을 받으셨어요. 어떤 거요? 왕자 쓰고 나왔을 때. 예. 그래서 사실 농담으로 손끝 중심으로 찢었겠죠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농담처럼 그냥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당황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그걸 마치 진지하게 한 것처럼 언론에 이렇게 회자가 되는 바람에 굉장히 고통을 받으셨어요. 손바닥에 왕 써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그 변명을 이래 하고 저래 하다가 하니까 거짓말을 그래 해가 되냐. 대선 토론회를 이거 시화화시키고 저질화시키고 이 얘기는 제가 해야 돼요. 제가 수행대변이잖아요. 네네네. 공항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 제가 혼이 났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아닌데 손가락만 씻었다 뭐 이 얘기였거든요. 아니 손가락 위주로. 이렇게 손가락 위. 혼난 사람은 나는 저예요. 아니고. 거기에 안 계셨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시 후보가 굉장히 혼냈다는 그 거예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상하게 번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질책은 제가 다 받았고. 캠프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일부 역할이 조정이 됐습니다. 씻은 게 아니고 일부러 보여주려고 남겨둔 건데. 지우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지워졌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은. 쓰긴 썼네. 썼지. 이게 나왔잖아요. 사실은 그거 얼마나 한심해요. 제 속마음은 경멸 내지 조소의 의미가 컸던 거예요, 사실은. 자, 정치권 얘기를 저희가 좀 해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그 초선 의원들이 이제 국무위원들을 연쇄 탄핵하겠다라고 밝힌 것을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어준 씨의 지령을 받았다. 뭐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것은 의회 쿠데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 기도입니다.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 음모입니다. 총 72명을 내란 음모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제가 있는 부의 부장 검사였어요. 그러니까 권성동 부장님이 검사 때 같으면 저런 억지 주장은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내란은 그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내란이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통과시킨다? 그걸 폭동이라고 하는 건 너무 무리죠. 억지죠. 그러니까 법조인 출신들도 정치권에 오면 법을 논 지가 오래돼서 예? 사실 법률적인 지식이라기보다 그냥 정치인으로서 주장을 하는데요. 정치인의 언어를 쓰는군요. 왜 예. 자꾸 이제 사람들이 정치 문제를 법원이나 검찰에 가갖고 누가 잘했는지 좀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스스로의 격을 낮추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걸 갖고 이렇게 형사 고발을 하면 또 저희는 또 무고죄로 맞대응을 하니까 모양새가 너무 안 좋게 됐어요. 또 이 세 분 다 법조인이잖아요. 이게 심각해요. 이 법조문에 이게 갇혀가지고
내란의 범위가 얼마나 넓어졌어요. 민주당이 입만 열면 내란 공범, 뭐 내란 선동 이러기 때문에 내란은 굉장히 이제 범위가 넓어졌다고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줄타당해가지고 결국 정부를 무력화시켰다 하는 것도 그런 의미의 내란에 정치적 해당하죠. 어떤 수사 뭐 이런 거라고 그렇죠. 이제 보시는 그거를 거구나. 권성동 의원이 그렇게 해석을 아니,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고소 고발을 한 거죠. 제 고소 고발을 안 했으면 몰라. 아니, 그러니까 왜 그걸 하냐고. 정치적인 수사로 사용하면은 모르겠는데 사용했잖아요. 형사 아니, 고발을 고발을 그러니까 하겠다고 법적인 하니까 그랬지. 고발을 하겠다고 하니까 세 분이 알아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화제를 바꿔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헌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역대 최장 심리를 이어가면서 지연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일이 마침내 잡혔습니다. 4월 4일 오전 11시입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지 111일 만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뭐 지금 추측되고 있다 그래서 뭐 한 명과 한 명이 뭐 세게 붙었다부터 해가지고 뭐 엄청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에 퇴임을 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직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가장 큰 관심인데 하지만 평의와 평결 내용은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선고를 지켜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믿어보려고 우리 김 의원. 또 틀렸다고 정확하게 따라가고. 아니. 예, 어떠세요? 저는 소위 뭐 찌라시건 아니면 받은 문자건 다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본인한테 들었다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국회의원들도.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아무리 개인적인 교분이 있다 할지라도 상황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것 같고 헌법재판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정보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다 모르는 것 같아요. 탄핵 심판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수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평의를 열다가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하는 평결에 대한 시점도 아직 지금 정확히 그러면은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인가요? 평의 아시겠지만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재판부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고요, 선고 기일을. 구체적인 과정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전혀 모르십니까? 예. 시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저는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대통령 사건인데 인용할 때 인용하더라도 대통령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상세하게 우리가 논의를 하고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만약 한두 분이 그런 주장을 할 때 다수의 분들은 그래 중요한 건 인용이니까 대통령 측에서도 문제 제기 안 하게 최대한 성의를 다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정도 아닐까. 근데 이제 4월 됐잖아요. 우리가 3월 7일부터 매주 맞아요. 3월에 4번 있는 금요일마다 7일이다, 14일이다, 20일이다, 28일이다 다 지나갔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봐도 헌재 내부에서 뭔가 사고에 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고라는 게 이제 어쨌든 의견 일치가 안 되고 뭐 이제 의견 일치도 안 되고 소위 데드락이라고 하는 8명 체제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가장 최악의 경우 5대 3. 한 명이 원래는 들어왔어야 하는데 그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임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 그 8명에서 최악의 5대 3. 이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은 거죠. 이것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사실. 네네. 근데 네. 사실은 지금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안 하고 있는 상태가 이 상태가 지금은 위법이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이전에 이렇게 기각돼서 돌아올 때 시간이 너무 짧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근데 최상목 대행 때 권한쟁의 심판으로 이거 위헌 위법하다라는 얘기를 8대 0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생각할 시간이 필요 없는 사건이에요. 그냥 결정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벌써 지난주 월요일 날 돌아왔으니까 이 방송 나갈 때가 되면 열흘이 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다? 이거는 탄핵하면 헌재 가서도 받아들여질 겁니다. 너무 명백해서. 그래서 저는 임명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탄핵 소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왜 임명 안 하는 거예요? 여당이 도대체? 혹시 아시나 해갖고. 저희는 안 만나 주시더라고요. 아니 야당에서 자초한 일이니까 제가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야죠. 작년 10월 17일에 재판관 3명 임기 만료됐을 때 미리 준비했었어야죠. 계엄될 줄 알았나? 이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정파적인 요소를 넣어서 한 명 한 명에다 한 명을 여야 합의로 가는 거를 굳이 우리 의석수 많으니까 우리가 2명 다 가져가겠다 하면서 임명 안 되다가 6명 체제로 갔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명 잘못한 합의했잖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 논리로 막 여기만 얘기하시는데 그 앞전에 민주당과 야권에서 얼마나 부당한 요구를 했었던가 그 후과가 여기 나오는 거고 분명히 야당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아셔야 한다고. 그거는 자 만약 그 얘기를 100%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치적으로 비판받을 수는 있지만 이거는 위헌적인 거예요. 위헌과 정치적 비판을 섞어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예, 비판하세요. 하지만 지금 한덕수, 최상목 두 분이 한 거는 위헌적인 상황을 그대로 뭉개고 있는 거예요. 근데 4월 18일 탄핵돼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 아니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여당도 마찬가지인데 야당도 마찬가지고 제발 장외에서 이상한 행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압력이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실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김한규 의원도 이제 시위 그만하시고 신장식 의원도 그만하시기를 제발. 저는 그거 부탁드려요. 국민의힘부터 어떻게 좀 정리하고 오세요. 현재 앞에 가봐요. 현재 지도부는 안 하잖아. 아, 우리 초선, 재선 이 해봤자 나경원, 김기현 두 분이 하면 10선이에요. 뭐 그런 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지도부 못지않은 중진 정치인들이 그 앞에 가서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오래된 법원이지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요. 머리 깎아주시는 선생님이 파면이 안 되고 계속 늘어지면 자기 세일 행사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라도 파면이 되면 지금 값을 그대로 받고 그래서 아 이분이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인가? 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세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장사를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지금 길어지면서 국민들의 애간장 노간하고 국민들이 진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 있는 데서는 기각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이들 데리고 이런 나라에서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불확실하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한편 이미 재판관들은 평결을 통해 결과를 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생중계됩니다. 추첨 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이 오늘 몰리면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내에선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게 당연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고 결과는 파면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 말이죠. 여기서 헌법재판소에 뭐서 전하고 싶은 각자의 생각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제가 헌재에 계신 분한테 들었는데 이 시사 프로의 주요한 내용들은 내부적으로 보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썰전 같은 정도의 방송이면 이제 주요 발언들 같은 것도 이제 국민 여론 차원에서 이제 보고가 될 수 있는데 재판관님들께 이제 예의를 갖춰서 폭삭 소가수다. 이제 지역구가 제주도니까 이제 제주도 사투리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라는 얘기인데 그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꼭 인용을 해주실 걸로 이렇게 믿고요.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그만 고생하시고 좋은 결론 신속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더 이상 국민들의 애간장 그만 녹이시고 정확하게 윤석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주문을 평결을 통해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리와 양심에 따른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그 이후에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여야 그리고 국민들께서 받아들여 주시기를 안정되는 상황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합니다. 저는 헌재 재판관들께 노래로 심정을 전하겠습니다. 예. 처음인데. 국민이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아, 이분이 왜 요즘 각광받는지 제가 이유를 알겠네요. 예. 자, 그럼 말이죠.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 이제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얘기. 뭐 많은 언론에서 이 얘기를 좀 다뤘습니다만 뭐 확률적으로 1.7%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뒤바뀐 거잖아요. 뭐 그건 좀 솔직히 여쭙니다. 당연히 예측한 대로 됐다. 아니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반적으로는
1심에서 유죄 났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되는 일이 드물죠. 네네. 그런데 그건 정상적인 너무나 명확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뭐 폭행이든 살인이든 강도든 이런 사건들이 많으니까 그렇고 같이 이런 보기에는 좀 정치적인 어렵다. 사건들은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들이 많죠. 이 사건은 뭐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냐 이 논란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검찰이 정말 뭐 정치적으로 되지도 않는 사건들을 기소했구나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여지가 있다. 검찰이 정치적인 성향을 노골적으로 띠는구나라고 국민들이 인식할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정치적으로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또 국민의힘을 잘못 판단한 게 국민의힘은 여전히 또 대법원 선고도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해서 끌고 가는데 국민의힘이 너무한다라는 인식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재명 대표 무죄 나온다고 예상한 사람 민주당조차 없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당혹스럽죠. 저희가 공격 포인트를 그걸로 많이 잡았는데 그래도 이제 파기 자판이라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파기 그런 거를 또 걸면서 대법원 가서 파기 자판. 파기 완성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딱 파기 자판. 유죄 취지로 해라. 그런 주장도 정치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파기 환송이 있고 파기 자판이 있는데 파기 자판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법률에 따르면은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뒤집는데 굳이 새롭게 다시 돌려보내지 않아도 소송 기록이랑 증거가 충분히 있어서 내가 여기서 스스로 판단해도 결정할 수 있다. 이럴 때 파기 자판을 하는데요. 확인해 봤더니 2002년부터 사법 통계가 있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파기 자판한 건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어려워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무죄를 유죄로 파기 자판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왜냐하면 양형을 해야 되잖아요. 유죄를 하려면. 그렇죠. 대법원은 양형을 직접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기 자판 법률심이기 때문에 파기 환송은 말이 되는데 파기 자판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고 선거할 방도는 없고 하니까 나온 말씀. 그러니까 이제 판사 출신 정치인들이 얘기하면 뭔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중진들은 판사 그만둔 지 꽤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나경원, 뭐 김기현 이런 분들. 그러니까 오선이시잖아요. 판사 출신 이제 뭐 중진들이 이게 뭐 1.7%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1심이 1.7%에 속한 판결을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파기 자판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3개월 안에 끝을 봐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전제는 뭡니까? 왜 절 보세요? 네? 윤석열 파면을 전제하고 하는 주장이잖아요. 불경죄예요 지금. 근데 오늘따라 미소가 많이 웃으면서 얘기를 하네. 아니 너무 재밌어서 그래. 나 요 국면이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하는 얘기거든. 그래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는 얘기. 꼬였어. 저기 스텝 꼬였다. 그리고 재밌었던 거는 저는 이 판결문이 한 100페이지 정도 딱 되죠. 100페이지입니다. 딱 100페이지 되죠. 정말 꼼꼼해서 이거 아무리 파기 자판은 물론 파기 환송도 쉽지 않겠더라고요. 빨리 하자고. 사실상 소위 사법 리스크는 조기 대선 관련해서는 어차피 빨리 보면 되죠. 위증교사 관련해서 2심 선고는 언제 나온 거예요? 뭐 아직 변론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에요. 항소심이. 2032년도부터 다시 시작이 되겠죠. 2032년이면 일단 탄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죠. 2030년. 32년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민주투사가 정확하신데 2030년. 큰일 나요, 그럼. 죄송합니다. 2030년. 큰일 나요, 그럼. 죄송합니다. 그 시계가 너무 반짝인다고. 보니까 이렇게 보면 또 무죄가 되나? 밥을 안 사요. 예? 근데 나이가 더 많지 않으세요? 훨씬 많죠. 그걸 잘 모르고 하는. 민주투사가 시계가 너무 반짝이네. 뭐 물론 민주투사도 시계 좋은 거 차야 됩니다만 뭐 어쨌든 의미 있는 시계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예물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근데 이 1심과 2심이 이제 판결이 완전히 다르게 나온 거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1심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국민들이 오해 소지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법원이 그래서 이제 해석을 유죄를. 했는데
이제 항소심에서는 엄격하게 본 거죠. 이건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냐라고 볼 만한 명확한 허위인지 그 사안 또 자체만 보고, 집중을, 그렇죠. 예. 또 그리고 이 사실이라고 할 때 이 법적으로는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지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을 때 처벌하는 거거든요. 공직선거법에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그런데 학교를 뭐 속이고 이런 네. 것들. 근데 이제 문제된 가장 기본적인 건 이재명 대표가 그 김문기 차장이라는 사람을 같이 출장 갔을 수도 있는데 너무 직원이 많으니까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인식의 문제니까 이건 처벌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허위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무죄를 선고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사건은 상당히 무리한 선례가 없었던 사실 여기 계신 분들 1심 때 다 무죄 예상을 했었을 거예요. 그랬다가 다 뒤집힌 거잖아요. 왜요? 그 위증교사는 유죄고 공직선거법은 아니요. 무죄라고 다 이렇게 해석하셨잖아요. 그런 적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상식적인 법에 따른 판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심도 형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너무 셌지. 집행유예 형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뭐 많아야 한 벌금 150, 뭐 200, 그 정도. 그런데 이렇게 세다고? 이게 허위사실 공표인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백현동 관련해서 이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는 게 이제 허위사실이라고 기소가 된 거고 협박을 받았다는 거는 그 보기에 따라서는 사실에 대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또 어떤 과장된 표현 또 어떤 본인의 의견을 전달한 거라고 보니까 법원의 권능이라는 측면이 상당히 넓게 인정되는 거 아닌가? 그런 예시로 들 수 있는 판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백현동 관련해서 이제 협박 얘기하셨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가 뭘로 성남시장 때 협박을 느꼈느냐? 공문이 3개가 와요. 딱 3번 보냈어요. 네네네. 거기 보면 적의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성남시가 적절하고 마땅하게 맞게 알아서 하세요. 네네네. 근데 그걸 이제 협박으로 받았다고 하면서 자료까지 준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자, 그거를 넓게 해서 의사표시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민주당의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그 선거법에 걸렸거든요. 걸린 이유가 경기도지사한테 뭐를 약속받았다. 약속받았다는 말에서 그게 허위사실로 걸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경기도지사를 만났는데 내가 무슨 이렇게 해주세요 했더니 예 하면서 끄떡끄떡하고 악수도 하고 손도 잡아 나는 그걸 약속받았다고 느꼈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제재할 거냐. 그 형사법에서 처벌하는 건 행위, 그다음에 허위사실 공표 같은 경우는 사실이냐 아니냐 의견은 그 처벌하지 않잖아요. 고 김문기 차장을 알았냐 몰랐냐는 행위가 아니라 인지의 영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이렇게 계속 비판을 했어요. 이게 기소할 수 있는 거야? 인지 부분인데. 예, 예. 그랬더니 그 국립 끝에 나온 게 그러니까 교육 행위라고 바뀌었어요. 알고 지낸 것도 행위다. 알았냐 몰랐냐도 행위다라는 기상천외한.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게 법률 용어는 절대 아니고 우리가 일생활에서 교유행위라는 단어는 거의 쓸 일이 없거든요. 근데 왜 교유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유자가 놀유자잖아요. 그러니까 했다는 거지. 그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뭐 골프도 치고 뭐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뭐 거의 그 분위기야. 남천동에서 만났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파면이 돼서 조기 대선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수사도 지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공소시효가 공소시효가 뭘 봐야 되냐면 우리 정부는 10원 한 장 발언,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뭐 이런 거. 시계 그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샀다가 손해만 보고 팔았다 뭐 이런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라고 이제 주장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검찰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지도 봐야죠 저희가. 자, 어쨌든 검찰이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2심 판결에 이제 불복을 해서 선고 하루 만에 대부분 이제 상고를 제기해서 야당 쪽에서는 정치 검찰임을 자백했다라고 이제 논평을 냈어요. 예, 이거는 좀 들어볼게요. 그분들도 공무원인데 죄를 묻는 게 직업이에요, 그분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1심 유죄였는데 2심 무죄가 나왔으면 우리가 잘못했네 그러고 상고를 포기합니까? 그거는 직무 유기가 될 거야. 다
당연히 그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게 맞다. 근데 그것을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한 즉시항고 안 됐다는 거하고 연결돼서 정치검찰이다. 뭘 해도 정치검찰을 할 거예요, 민주당은. 그때 즉시항고는 그것과 이거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과하죠. 아니 근데 그게 당연히 연결이 돼야죠. 왜냐하면 저도 이재명 대표의 사건은 충분히 상고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1심과 2심의 결론이 정반대로 바뀌었으니까 검찰에서 그렇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아보자라는 의미에서 상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이유로 구속 취소가 된 거거든요. 여태까지 70년 넘게 다 구속 기간을 계산할 때 날로 계산했어요. 그리고 법 조문에도 날로부터 날까지로 규정이 돼 있어요. 이거는 뭐 물어볼 필요도 없고 검찰에서 즉시항고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건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 아닌 이유를 대면서 즉시항고를 포기했단 말이에요. 비난이나 욕을 해도 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사실 여기 이제 하나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상고 포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건이에요. 이른바 추윤 갈등 국면에서 법무부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행정법원이 오늘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에서 정직 2개월 맞다. 심지어는 이건 정직 사유가 아니라 거의 해고 사유에 가깝다. 윤석열 총장이 그때 했던 것들은. 근데 이제 1심에서 그런 판결을 받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들어왔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 제거했습니다. 1심 때 이겼던 변호사들 다 해고하고 그래서 패소할 결심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패소를 하더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럼 이재명 대표랑 똑같은 거야. 1심, 2심 결과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랬으면 상고했어야지. 그건 상고를 안 했어요. 아니 직무유기래잖아요. 직무유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상고 안 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이. 법조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네. 지금 상고를 한 거는 기간 측면에서도 봐야 돼요. 항소심에서 선고가 딱 되면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7일. 그다음에 고등법원이 이 소송 기록을 대법원에 14일 내에 보내야 되고 맞아요. 상당히 기간이 길어요. 근데 검찰은 바로 다음 날 이제 무죄에 대해서 상고를 하고 고등법원도 그 다음 날까지 바로 대법원에다 서류를 넘겼어요. 급속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상고 이유서를 20일 내에 낼 수 있는 건데 검찰은 아마 그것도 밤새 갖고 하루 이틀 내에 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 얘기는 여당 주장을 거의 수행해주는 따라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고등법원도 바로 줬잖아요. 그 이유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가깝거든요. 고등법원, 대법원. 그래서 사실은 원래 14일까지 다 가깝지? 아니 일반적인 이제 상고 시의 절차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이게 공직선거법 사건은 특칙이 있어요. 특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서류를 빨리 보내는 건 맞아요. 그 특칙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고 검찰이 문제다라는 거죠. 3인 대등재판부에서 한 거잖아요. 그 합의해서 이제 이 무죄가 나왔다 이제 보는 건데 그 제가 들은 거는 그 3인 중에 한 재판관은 좀 다른 생각을 가졌던 것 같다. 보자고요. 그러니까 빨리 나오면 좋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 아니 그래서 이제 이 대표 이제 무죄 판결 나면서 검찰 개혁의 명분을 얻었다라는 그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